놀이터에 가면 우리 아이는 항상 또래 무리에서 떨어져 혼자 있는 모습이 자주 보여요. 다른 아이들은 활발하게 어울리며 노는데 우리 아이는 늘 뒤에서 조용히 구경만 하거나 혼자 노는 경우가 많아요. 처음엔 낯을가리나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별다른 변화가 없어서 걱정이 됩니다. 혹시 사회성이 부족한 건 아닐까 싶은 마음에 속이 다 타요. 이렇게 혼자 노는 아이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요? 부모 입장에서 우리 아이가 또래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따로 떨어져서 혼자 노는 모습을 본다면 저 같아도 속상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그런데 우리 아이가 또래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고 해서 이것이 무조건 사회성이 낮다. 이렇게 단정 지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 전에 우리 아이가 왜 친구들과 같이 어울리기가 어려운지를 분석을 해보는 게 우선이겠죠. 그래서 첫 번째로는 발달 수준을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. 우리가 앞서 언어 발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표현 언어 그리고 제스처 사용 이런 표현할 수 있는 수단들이 많아졌을 때 또래하고의 상호작용도 좀 더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우리 아이가 혹시나 또래들에 비해서 언어나 다른 부분에서 발달이 조금 느린 것은 아닌지 그것 때문에 다가가고 싶은데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잘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기질적인 부분을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. 우리 기질이라고 하는 것은 한 아이가 타고난 성향을 얘기를 하는데요. 그 네네. 기질 중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심하고 긴장도가 높은 아이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외부의 자극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죠. 그래서 또래 친구들, 2살, 3살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예측이 어렵죠. 네.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있고 한쪽에서 막 뛰어다니고 있고 한쪽에서는 엎어져서 울고 있고 너무나 다양한 자극이 있습니다. 그런데 내 아이는 조용한 곳에서 조용한 자극을 좋아하고 너무 큰 자극이나 예상치 못한 자극에는 긴장하고 얼어붙는 스타일입니다. 그렇다고 하면은 친구들이 많은 놀이터나 너무 시끌벅적한 키즈 카페에서는 오히려 더 긴장해서 평소에 하던 것도 못할 수가 있겠죠. 그래서 만약 우리 아이가 기질적으로 위험에 대한 민감도가 조금 높고 사람에 대한 적응도가 조금 낮다. 그렇다고 하면은 아이가 조금 더 편안할 수 있는 장소를 골라서 또래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익숙한 친구를 집 안에서 만나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익숙한 장소에서 어린이집 친구를 만나게 한다든지 그래서 아이가 좀 편안할 만한 환경을 조성을 한 후에 점점 조금씩 아이가 또래와의 긍정적인 경험을 쌓아나가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. 우리도 어린 시절 생각해 보면 낯선 장소에 가거나 새로운 친구를 만났을 때 좀 겁이 나거나 어색했던 기억들이 있잖아요. 맞습니다. 아이들도 처음 경험하는 사회생활이다 보니 당연히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네. 충분히 좀 기다려주고 이해하면서 그 속도를 맞춰가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. 네.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 아이들의 놀이 자체의 발달 단계를 좀 확인해 보시라는 건데요. 이제 우리가 2살만 돼도 또래들과 어울리고 같이 놀고 사회성이 좋기를 바라는데 사실은 아이들의 놀이에도 발달 단계가 있습니다. 그래서 1세, 2세경에는 혼자 노는 놀이, 즉 단독 놀이가 훨씬 많이 나오는 시기입니다. 그래서 혼자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혼자 모래놀이를 하고 혼자 지나가는 개미를 쳐다보고 이런 것들이 아이에게 충분히 좋은 놀이가 될 수 있다는 거죠. 그리고 나서 2세, 3세경이 됐을 때는 또래가 옆에 있습니다. 이때도 사실 같이 막 놀진 않아요. 2~3살 된 친구들이 놀이터에 있는 모습을 보면은 둘 다 모래놀이를 하고 있긴 하지만 각자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이런 놀이를 평행놀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1~2살 때는 단독놀이가 더 주로 나오고 2~3살 때는 평행놀이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합니다. 그런데 또 생각을 하실 것이 24개월이 딱 됐다고 해서 갑자기 단독놀이에서 평행놀이 이렇게 변하는 것은 아닌 거죠. 그래서 단독놀이와 평행놀이 이런 것들이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다가 이후에는 또래와 같이 노는 연합놀이, 그다음에 조금 더 지나면은 규칙이 있는 놀이도 할 수 있고, 그다음에 경쟁놀이도 할 수 있고, 또 서로 간의 역할을 부여하는 역할놀이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발달 수준 그리고 아이의 기질에 따라서 우리 아이의 놀이를 관찰해 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. 저도 처음 아이를 키울 때는 공동 육아라고 하죠. 네. 이렇게 비슷한 또래의 엄마들을 네. 같이 뭐 집에 초대하거나 놀이터에 가서 아이들을 같이 놀게 하는데요.
같이 안 노는 거예요. 우리 아이가 사회성이 없나 봐. 네, 네. 좀 같이 좀 놀아봐. 친구랑 놀아봐. 하고 재촉을 했었는데 네. 사실 아이마다 그 연령이나 발달 그렇죠. 수준에 맞는 놀이 수준이 있는 거고 네. 좀 조급해할 필요가 없고 당연한 과정이고요. 네, 맞습니다. 많은 엄마들이 어린 아이들을 이제 같이 놀게 하면서 네. 왜 같이 안 놀까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또 있으실 것 같아서 네. 이렇게 단계별로 네. 뭐 연합놀이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. 다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. 선생님 안녕하세요. 저희 아이는 친구들과 놀이를 할 때 무엇이든 자기 멋대로 하려는 모습이 자주 보여 걱정이 됩니다.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울거나 화를 내고 때로는 친구들에게 밀치거나 때리는 등 공격적인 행동을 자주 보여서 부모로서 참 난감합니다. 아이가 원해서조차 친구들이랑 잘 어울리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혹시 우리 아이가 사회성이 부족한 건 아닐까 걱정이 커졌어요. 또래와 잘 어울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니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 막막해지는데요. 이런 아이를 어떻게 도와주고 가르쳐야 할지 조언을 구하고 싶어요. 참 어렵죠. 또래 사회생활이 정말 중요한데 거기에서 우리 아이가 뭔가 문제를 좀 일으키거나 네. 아니면 또래 친구에게 좀 피해를 주거나 했을 네. 때 부모로서 참 속상하기도 하고 네. 난감하기도 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. 네. 그러니까 너무 뒤로 빠져도 걱정이 되고 네. 또 이 친구처럼 너무 이렇게 활동적으로 공격적이거나, 공격적으로 예. 이렇게 나와도 좀 걱정이 되죠. 그래서 2살이 넘어가면은 아이들이 말을 어느 정도 하게 되고 또 부모의 말도 어느 정도 알아듣는 것 같아서 부모님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습니다. 바로 우리 아이가 아는 만큼 실천할 수 있다.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거죠. 그렇죠. 다 알아들으니까 이제 할 수 있을 거라고 맞아요. 생각을 해요. 그래서 다 아는데 안 한다. 약속했는데 안 한다. 친구를 때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 때린다.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시는데 사실 우리 아이들이 아직 태어난 지 3년이 채 안 됐죠. 네. 그렇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.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가지 못하는군요. 네. 인지 발달의 과정에서도 아직까지 2살의 아이들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하고 있습니다. 즉, 이 세상에 내가 제일 최고다. 네.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런 식인 거죠. 누군가를 배려한다든지 혹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참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서 2~3살짜리 아이들이 4명이서 같이 놀고 있는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. 네. 그래서 근데 장난감이 정말 흥미로운 장난감이 딱 하나만 있어요. 그래서 4명이 있는데 그 장난감 하나를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? 이제 다 울죠. 서로 갖겠다고 뺏고 싸우고 네. 울고 이제 난장판이 되다가 네. 집에 가자. 그래서 어떤 아이 한 명은 관심이 없어서 가버린 아이도 있을 수 네. 있고 또 한 명은 관심은 있는데 좀 소심해서 뒤로 빠져 있는 아이가 있을 그쵸, 수가 그쵸. 있어요. 그 중에서 좀 손이 빠른 아이는 장난감을 잽싸게 가져올 수 있겠죠. 근데 나머지 한 아이도 욕심이 있고 너무 궁금해서 그 친구의 것을 뺏고 싶어 합니다. 네. 그런데 이 아이가 친구야, 내가 한번 해보고 싶으니까 나에게 건네줄래? 너가 한번 하고 그다음 내가 한번 하면 어떨까?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는 없겠죠. 네. 왜냐하면 지금 당장 내가 하고 싶은 욕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를 조율하고 적절하게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이럴 때는 부모님들이 혹은 보육자들이 옆에서 아이의 행동을 관찰하고 적절할 때 개입을 해줘야 됩니다. 우리 아이가 아직은 발달 단계에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보다 자기 조절 능력이 미성숙할 수 있습니다. 특히 언어적인 표현 능력이 더 부족한 아이들일수록 행동화하는 것, 그쵸. 즉 누굴 때리거나 밀치거나 이런 식으로 표현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좀 언어 표현이 늦거나 혹은 좀 행동화를 많이 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또래들과 같이 있을 때 부모가 옆에서 같이 지켜봐 주시면서 행동을 조율해 주시고 또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델링을 해 주시고 네. 이런 식으로 아이가 긍정적인 경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적절한 방식으로 얻을 수 있게 연습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. 아이들도 이제 배워가는 거잖아요. 집에서는 오롯이 모든 게 다 내 네. 거였고 내가 최고였는데 사회생활이라는 걸 시작하면서부터 친구와 나눌 줄도 알아야 되고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고 양보할 줄도 알아야 하고 이런 룰들을 좀 네. 배워가는데 아이들도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. 네.
예전에는 우리 아이 어떻게 똑똑하게 키울까 IQ에 관심이 많으셨다면 이제는 어떻게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잘 맞습니다. 살아가게 할까라는 EQ, 네. 정서지능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. 네. 중요한 화두인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아직까지도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사회성의 교육이나 학습을 받고 자란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도 어떤 식으로 이 정서와 사회성을 알려줘야 되는지 막막하실 수 있죠. 그런데 이런 정서지능의 핵심은 가장 기본은 부모와의 정서의 공유라고 생각은 합니다. 네. 이 감정이라는 거는 굉장히 자연 발생적인 것이거든요. 누가 너에게 즐거워라, 너 화나라 이렇게 시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나는 기뻐야지 하고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감정들에 대해서 부모와 함께 나누고 그리고 아이가 느끼는 다양한 감정, 또래하고의 관계, 부모와의 관계에서 아이가 느끼는 다양한 감정들에 대해서 부모가 알아차려주고 그것을 또 읽어주고 반응해 준다면 우리 아이가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게 되고 결국 나중에 커서는 타인의 마음도 더 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EQ가 높은 아이들로 성장하게 되는 거죠.